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다. 여러분은 이 얘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박수 한번 안 쳐주는 야당의 인색함이 오늘의 국난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고 툭하면 야당 탓, 전 정권 탓만 하던 모습을 헌재에서까지도 고스란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줄곧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라를 이끌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는데 왜 책임을 자꾸만 야당에게 떠넘기기 바쁜 걸까요? 여야가 뒤바뀐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범시민 추진위원회 김홍배 공동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합니다. 오늘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도 눈이 제법 많이 내렸는데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많이 왔습니까?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네. 이른 아침부터 눈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새벽에 내리기 시작을 해서 뭐 오후까지 조금씩 내렸는데 일단 온도가 낮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다 눈은 녹았죠. 내려서 그늘진 곳에는 약간 쌓이는데 길가 쪽은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쌓이거나 이러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녹다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미끄러지는 블랙아이스라든지 빙판 도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운전에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되겠고, 자 오늘 나눌 주제가 바로 이제 터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겨울철에 특히나 이 터널 통과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터널에서 교통사고도 꽤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도로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굉장히 뭐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지금은 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이 국토의 70%가 산이다 보니까 결국은 직선으로 뚫려면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터널 뭐 인프라 뚫는 기술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터널은 길이도 길고 그리고 뭐 수키로 되는 것들도 여러 개고 뭐 예를 들어서 안면도하고 대천해수욕장, 보령 해저 터널도 이 바다 밑에 수키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이 지금 터널은 그래도 폭도 좀 넓고 그다음에 높이도 높고 그다음에 뭐 길이가 길면은 각종 안전 인프라 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오래된 터널이 좀 문제예요. 터널도 좁고 어둡기도 하지만은 일단 갓길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운전할 때 이 지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바깥에 눈이나 비가 올 때 비가 오다가 터널로 들어가면 그늘이지 않습니까? 비가 바닥에 안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터널 들어갈 때 속도를 더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터널은 원래 진입하기 전하고 나올 때까지 속도를 낮추고 앞지체의 간격 충분히 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갓길이 없기 때문에 운전대를 양손으로 제대로 잡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갓길로 약간만 진입하면은 요새 타원형 터널 자체가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타고 올라가죠. 예. 벽 타고 올라가서 전복이 되는 사고가 여러 건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예. 주의하셔야 되고 터널이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99%가 흰색 실선으로 돼 있어요. 예, 차로 변경이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시범적으로 직선이고 폭이 넓고 안전도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 흰색 점선으로 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게끔 된 터널들도 몇 개가 있지만은 아직은 거의 대부분이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서 흰색 실선으로 돼 있어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블랙아이스 말씀드렸는데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기는 게 고가도로 그다음에 뭐 이 교량 위라든지 또 한 가지가 터널 입출구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산림이 이제 국토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터널이 많다. 교수님 혹시 이쪽에 안동에서 저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고속도로는 한두 번씩 다 타봤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 안동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가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여기가 안동에서 한 7, 80km 정도 되려나요? 거리가. 그런데 그렇죠. 그 사이에 터널이 제가 열 몇 개까지 세다 말았는데 한 20개 가까이 돼요. 엄청납니다. 그 정도로 터널이 많은데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직선으로 뚫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터널 뚫은 다음에는 밑에가 골짜기면은 이 고가로에서 굉장히 높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중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터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탑승객 중에서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폐쇄 공포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요. 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 몇 명 타면은 이 굉장히 답답함 느끼는 분들 있죠. 네.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이거 폐쇄 공포증 증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맞아요.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에서 중간에 딱 정지해서 고장 나죠. 제가 한 2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러세요. 근데요. 은근히 사람 여러 명 중에서 그렇죠. 폐쇄 공포증 현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많아요.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터널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터널 운전 못 하시는 분 제 주위에도 있어요.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뭐냐면은 근데 터널을 통과 안 하고 지방 못 내려가요. 거의요. 그럼요. 당연하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것도 터널 한두 개는 꼭 통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자기 체면을 걸고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개선해야 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터널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터널에서 이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이 충돌이 다중 충돌 추돌 사고가 생기면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가장 무서운 게 화재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터널 진입할 때 앞에 이제 뭐 사고가 있는 줄 모르고 진입을 일단은 했는데 꽤 많이 들어갔는데 앞에 충돌해서 화재가 나고 있어요. 이럴 때 자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인지 그것 좀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생기게 되면 유독가스가 꽉 차서 앞이 전혀 안 보일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차 진입했는데 앞에서 충돌내서 이미 화재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 내가 후진하면 되겠습니까? 후진은 안 되죠. 왜냐 뒤에 줄줄이 오기 때문에. 그럼요. 이때는요.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비상등 켜고 차를 정지하면 뒤에도 비상등 켜고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동을 꺼놓고요. 키는 안에다 넣어놔야 돼요. 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지 말고 키는 안에 넣어놓고. 키를 안에다. 왜냐하면 일부 대원들이 차를 뺄 때 키가 없으면요. 이거 이 골든 타임도 그렇고 대응 조치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터널 내에서는 키를 놓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혹시 차 안에 음료수 같은 거 아니면 물 종류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두 병씩요. 그러면 적신 뭐 수건이나 뭐 휴지도 좋습니다. 여기다 물 부어가지고요. 코하고 입 쪽에 대고 낮은 자세로 옆에 가이드 벽 쪽을 보게 되면은 가이드 라이트를 있잖아요. 깜빡거리고 인도등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가는데 문제는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 연기하고 같이 질식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바람 부는 반대 방향인데 문제는 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재 현상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판단을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네요. 벽 쪽에 붙어서 일단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 만약에 앞에가
굉장히 풀이 나가지고 그걸 통과 못한다 그러면 결국 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터널에 진입한 게 짧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들어왔던 대로 근데 나가고. 문제는 터널이 1km, 2km 되면은요. 이거 뭐 걸어 나오기 진짜 힘듭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요새는 터널이 길게 되면은 차도 뺄 수 있는 비상 대피 장소도 있지만은 네. 또 중간중간에 이 소화기라든지 비상 전화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이제 터널 인프라가 최근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 있고 또 졸음운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렌 소리가 막 왱왱 거리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가 이 컬러풀하게 깜빡거린다든지 해서 졸음운전 방지하는 이유가 터널은요 속도 감각하고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안으로 진입하면 쭉 같은 모양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리 감각, 이 속도 감각이 없어서 앞에서 차가 문제가 돼서 서 있으면은요 그냥 가서 부닥칩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벽 쪽으로 이 입, 코 젖은 상태로 낮게 자세를 취하고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키는 꼭 놓고 나오시라는 거. 아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왜 긴 터널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군데 일정 거리마다 왜 저 비상구가 있어서 왜 반대편 차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뭐 화재가 났을 때 그때 그 통로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반대쪽 그 차선 쪽 터널로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뚫어놓은 이유가 터널이 길 때 보통 별도로 이 한쪽으로 편도로 뚫어놓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요. 교행을 안 하고 터널은요. 예. 근데 이제 터널을 사이를 열어가지고 문으로 해서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걸로 통과하게 되면은 왜냐 사고가 다중 충돌 추돌 사고가 생겼는데 도저히 유독가스도 그렇고 피할 데가 없는데 그 문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반대로 나가게 되면은 공기가 훨씬 더 청정하고요. 또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탈출 통로, 대피 통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쪽 중간에는 열어보지는 않지만 문이 철문으로 돼 있거든요. 아, 철문이라는 게 유독가스 같은 게 반대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터널 그냥 쑥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갓길도 전혀 없으니까 거기를 세우는 걸 확인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것이 특히 이제 뭐 철문을 만든 건 당연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전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 옥상 못 나가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잠궈놓고 자물쇠까지 해놔서 화재가 생겼는데 옥상으로 탈출 못해서 밀려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구는 잠궈놓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요. 그거 마찬가지로 중간 이 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마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 문이 화재가 많이 생겼을 때 반대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탈출 통로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정리하는 차원에서 터널 통과할 때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그 요령 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터널 입출구 진입할 때 명순환 암순응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진입하고 또 빠져나올 때 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면 눈이 잠깐 안 보입니다. 하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꼭 인지하셔서 특히 주의하셔서 속도 늦추고 앞뒤 간격 충분히 뛰시라는 거. 그리고 터널 내에서는 차로 변경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탈출할 때는 혹시 화재가 생기면은 키를 꽂아놓고 다른 분은 반대 방향으로 입코를 막고 수건 물이 있으면은 젖은 상태에서 낮은 자세로 이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또 뒤에 옷을 잡고 옷깃을 잡고 해요. 여러 명 있으면은 앞 사람의 옷을 잡습니다. 옷을 잡고 잡고 일직선으로 해서 이 옆쪽에 가이드라이트나 이 유도등 따라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터널 내에서 시동이 꺼진다든지 그러면 바짝 붙여서요. 이 비상등을 켜고요. 그렇죠. 일단 다 빠져나와야 돼요. 왜 충돌 사고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갓길 쪽으로 올라와서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혹시 되면 갓길 쪽에서 휴대폰 라이트 켜가지고 손짓해가지고 차가 충돌하지 않게끔 그 대신 가운데
도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갓길 쪽입니다. 예. 올라가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후속 2차, 3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터널 보면 좀 오래된 터널 같은 경우는 조명 시설도 좀 열악해서 좀 어두운 터널이 많던데 여기도 좀 조명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네. 방법이 그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고요. 필요하고. 가이드라이트나 과속 유도등이라든지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이 옛날 터널 중에서 문제가 갓길도 좁지만은 네. 그 터널 내에서 곡선 구간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곡선 터널 터널 내에서 곡선 넣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 터널들이 많고 또 그걸 확대해서 넓게 하기도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터널일수록 더더욱 속도 좀 늦추시고 또 필요할 때 약간 밀린다 그러면 빨리 비상등을 켜서 뒷차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 터널을 뚫게 되면은 조금 갓길도 지금보다는 한 1m라도 조금 여유 있게 좀 뚫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맞습니다. 있네요. 또 예. 이 위쪽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 약간 높은 차들은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비용 그럼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예. 너무 낮게 되면은 아예 뭐 웬만한 SUV 차량 빼놓고 일반 좀 트럭 높은 데는 전혀 통과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좀 충분히 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탁탁.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상주에서는 대구의 군부대 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쟁 지역이 이제 3곳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상주 군부대 이전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죠. 김홍배 상주문화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홍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김홍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예, 상주시가 이제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를 위해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활동 중입니다. 자, 대구의 군부대 왜 상주로 와야 되는지 그 이유, 필요성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작금의 상주 상황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제가 점차 쇠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예. 따라서 대구에서 일어나는 통합 군부대를 유치하여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부대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증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가 꼭 상주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전 유치를 원하는 대구 군부대와 관련 시설 제가 뭐 뉴스에서 보기에는 한 5개 정도로 기억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 어디입니까? 그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2작전 사령부를 포함해가지고 네. 제50 보병사단, 제5 군수지원 사령부, 그리고 공군 방공포병학교와 제1미사일 방어재단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 부대가 오면은 지금 하양입니까 있는 국군 대구병원도 같이 이전하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부대 5개 여기다가 국군 대구병원도 함께 이전해 온다.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가요? 그렇죠. 거의 발표했기 때문에 예. 확정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두 6개 기관이 되겠네요. 6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군부대가 이전해 오게 되면 함께 유입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경제적 효과도 또 상당할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 관계자의 발표에 하면은 이전 군부대 군인 수만 하더라도 약 6천여 명이고 가족 이주도 1,600세대쯤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군부대 관련 업체 종사자는 물론이고 군부대 면회 출장 등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도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생활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인구가 이전에 오면서 각종 소비 활동도 하게 될 거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 효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군인 수만 한 6천여 명 대략 그리고 가족 이주도 한 1,600세대쯤 된다. 그럼 어림잡아서 유동적이 될 겁니다. 지금은 확정되기보다는 그렇죠. 대략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대략 한 만여 명 정도 인구 증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적어도. 충분히 그렇게 될 것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군부대 이전이 이제 빠르면 3월 초에 최종 결론이 난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긴장되시겠어요. 이제 한 2, 3주 후면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후보 지역이 이제 우리 지역 상주하고 군위, 영천 이렇게 압축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예. 자, 지금 군위, 영천에 비해서 상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 참 잘 아시다시피 군대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전투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에 군사시설을 배치해야 되겠고 또한 평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충분한 공간에 훈련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상주는 산악과 구릉, 평지 등이 적절해서 군사시설 설치나 자연적인 방어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은 필요시 얼마든지 확장도 가능하고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유사시에는 전방 지역도 다른 도시보다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안동에 주둔했던 3.6사단이나 문경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도 국방부에서는 상주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이전을 우선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군요. 예. 그런데 우리 상주에서 그 당시 좀 판단 미숙으로 참 놓친 것은 못내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고 사실은 군부대를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는 우리 상주가 살기도 좋고 인구도 많아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군부대 유치가 상당히 참 절실하고 아주 절박한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또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에는
일체 군부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천은 삼산학교를 비롯해가지고 탄학창 등 많은 군사 시설이 있고, 군의군도 군공항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군의 전술 특성상 주요 군 시설은 분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구시에서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부대 조성이 용이한 부지 비율이 높아서 사업성이 우수합니다. 예. 또한 그 수용성 면에서도 후보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과 이주하는 군인들의 정주 환경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었다는 것도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참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 이번 통합군부대는 최적지 상주로 이전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요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이거 원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각에 이 이전이 유력한 이 세 개 이 후보지 중에서 그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지금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뭐 그런 게 좀 보입니까? 지금 이제 그 임무 용인성이나 작전성을 봤을 때는 상주가 월등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국방부에서 이 세 군데를 선정하면서 이런 이제 임무 용인성이나 작전성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대구시에서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라 하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고 저도 이제 군 출신이지만은 군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결정권을 대구시로 넘긴 건가요 혹시 국방부에서? 지금 봐서는 이제 대구시로 넘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서 결정하는 거군요. 예, 이것은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 참 아마도 그 창군 이래 통합군부대가 들어서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이런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책임 있는 기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지금 상주로 오는 게 좀 타당해 보이는데 이게 대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구에 가까운 군이 아까 영천이라 그랬죠. 이쪽이 또 거리상 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군요. 상주로서는 거리상은 가깝지만은 그래도 이제 군인 가족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정주 여건도 봐야 되고 교육 인프라 등등 이런 걸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무 용이성과 전투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상주가 다른 경쟁 도시보다는 그 면에서는 너무 우수하다, 유리하다.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인데 대구에서 결정하지 말고 이걸 이 군부대 이 군인들 전체 투표로 정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현명한 군인들은 상주를 선택하죠. 그렇죠. 왜냐? 상주가 최적의 군사 전략지라는 것은 그에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주가. 좀 MBC 크게 좀 그렇게 좀 하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좀 불리한 점도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상주시로 이제 유치해 오기 위해서 현재 이제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도 탄원서 제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계획 중이고 그러신 거죠 현재 상태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통합 군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부대 이전을 신청함과 동시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주민 설명회, 결의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은 군부대 유치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염원합니다. 특히 우리 상주는 수도권과 70군데에 접근 가능한 중부 내륙 철도를 통한 수도권의 생활권 보장과 군인 자녀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파주의 한민고 같은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제대 군인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서 임무용 스마트팜 제공 등 상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으로 군부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주를 선택하면은
군인 가족들의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상주에는 이제 낙동 공군 사격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네, 뭐 여러 가지 뭐 소음 등의 문제로 지금 그런 피해가 적지 않다고 좀 들었는데, 자, 부대 이전 유치와 함께 이 공군 사격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금 어필하고 계시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상주의 그 낙동 공군 사격장은 수십 년간 소음과 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가 호국도시답게 국가 방위를 위해서 훈련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민들은 이런 피해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참아왔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대구 실시라는 군부대까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은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될 것입니다. 예. 그동안 국가 방위를 위해 인내하고 헌신한 주민들에게 고마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국방부가 상주시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상주의 이 청정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예, 이런 우려. 그래서 부대 유치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청정 지역과 농업 지역, 군부대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 사회가 더 경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상주시는 농업 도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군부대가 들어와 지역 정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챙기면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상생할 때 그런 지역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군부대 이전. 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좀 긴장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도. 예. 저도 책임의 막중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로 꼭 이전이 결정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주 군부대 이전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김홍배 상주문화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준비대도 상주가 딱입니다. 잘 좀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자 먼저 정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7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국민의힘 42.8%, 민주당 40.8%로 오차 범위 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당 지지율 보면 2030 MZ세대 또 충청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교하자면은 리얼미터 조사 추세로 보면 지난 12월 달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2월 바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13일, 12일, 13일, 지난해 12일, 12월 12일, 13일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2배가량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지지율이었거든요. 그 지지율이 이제 보수청이 점점 결집하면서 1월 16일, 17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6.5%, 민주당 39%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또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명절 이후 가장 최근인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2.8, 또 민주당 40.8이니까 상당히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지율은 어느 순간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탄핵 정국인 걸 생각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기대만큼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의 이제 더 탄핵 정국에서 탄핵 심판을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이제 기대치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세대로 보입니다. 이제 여성 남성이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의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30대 남성 또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힘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만 좀 논란이 됐죠. 바로 박구용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이 발언이 이번 조사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인가요? 자진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특히 이제 30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카롭고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비틀어지도록이라는 제가 뭐 더 발언을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또 옮기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인 태도나 반응이 조금 30대 남성 또는 20대 남성 쪽에 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한편으로 이제 젠더가 여성 남성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일각의 이제 분석은 대체로 이런 분석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20대 30대 특히 이제 군필자 남성들의 경우에 신안보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는 또 30대 남성들의 성향까지 반영돼서 20대 30대 공약이 잘 안 된다는 것. 또 충청권은 뭐냐면 충청권의 경우에는 이게 뭐 계속 지속되느냐 또는 일시적인 충청권의 좀 보수화 성향이 더 적극적으로 또 나오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도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지지 또는 탄핵 찬성 쪽 지지가 상당히 힘이 실렸던 충청권이라면 조금은 좀 관망적 태도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대체로 수도권보다는 충청권에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부분들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야 그 지역 주변에 지원되는 부분, 인프라 관련되는 부분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책적 영향을 충청권이 받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여기에 대한 여론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추세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계속 추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로 봤을 때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5.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더 많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추세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12월 말의 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정권 교체가 무려 60.4%, 정권 연장은 32.3%로 거의 2배가량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점점 보수층 결집되면서 좁혀지다가 1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6일, 17일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이 48.6%, 정권 교체가 46.2%로 또 정권 연장이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 지지층들도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번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2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5.2%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헌법재판소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지금 변론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내일이 8차 변론 이제 마지막인데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참 윤 대통령 발언이 계속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5차, 6차 있을 때는 뭐 호수의 달 그림자 그 논란도 있었고 인원 논란도 있었고 또 계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그런 발언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어제는 또 국민이 계엄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발언에서 또 논란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이게 사실 국민들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중도적인 그렇죠.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연이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이제 정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지금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지난주가 5차, 6차 변론, 이번 주가 이제 7차, 8차인데 아직 8차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8차가 내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 변론 기일은 일정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아주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조는 내란은 아니다. 내란은 그래서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이 정은대에 나와서의 발언이 공방이 되는 이유가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란이 인정되는 순간 뭐 탄핵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거니와 그렇죠. 뭐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던 것은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체포조도 체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 성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원 또는 요원 또 이 논란이 빚어지고 또는 홍장원 전 1차장과 관련해서는 메모 또 체포 이게 벌어진 상황이고 이번 주는 명쾌하게 보시면은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을 했고 또 김용빈 이 총관이 사무총장 신원식 또 안보실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주의 핵심 사항은 내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주 이 다루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에 결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내일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다투는 것은 통치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통치행위로서의 적법 원칙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에 계속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무회의는 11명의 정족수를 맞추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허석권 소방청장이 나와서 그런 뉘앙스라고는 국회에서 발언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허 소방청장도 명쾌한 발언은 없거든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해 보면 그렇게 기억을 하시나 했는데 기억을 합니다라고는 했는데 허석권 소방청장도 그대로 정확하게 단전 단수로 명령을 받았는지는 자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다투는 부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는 부분에 이제 있는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또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는 지난해 3, 4월에 안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비상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백 국정원 3차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빈 사무총장. 근데 김용빈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백영옥 국정원 3차장은 유령 이 신분을 도용한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해서 이건 뭐냐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치행위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받겠다. 그 보관이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깔려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직접 서로 간에 설전을 벌이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 위원장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이거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에 맞서서 본인은 통치행위로서 한 것이다. 근데 과연 이게 핵심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과연 이 부분을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인정할지 줄지 여부가 판단할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제와 그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먼저 월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연설, 지금 이걸 두고 여야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 있었던 권선동 원내대표의 그 연설도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뚜렷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 뭐 후보의 성격이 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는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는 민생이라든지 또는 국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국회의원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좋은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주 4일제도 그렇고 실천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실제로 기업의 이 지금 환경 자체가, 조건 자체가 크게 임금 차이는 없으면서도 주 4일제 근무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뭐 달가워하지 않을 국민들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외에 추경 예산을 한 30조로 한다는 것도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오히려 뭐 잘 못 믿겠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이 얼마나 실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도층의 평가를 뭐 워낙 진영과 나눠져 있으니까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때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는,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는, 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부분의 내용을 이재명, 물론 추경 관련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또 민주당 때리기로 일관된 것에 대한 지적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판을 받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 탄핵 정국에서 지지층들을 결집하자, 또 묶어둘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주 4일제, 주민 소환제, 30조 추경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한마디로 먹사니즘, 정책 제안에 이제 방점을 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때리기, 이재명 때리기에만 이제 몰두해서, 그래서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자, 1분 정도 남아서요. 그 명태균 특별법 이제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또 더 나아가서 김건희까지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뭐 마지막 허들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전에 이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통과되기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진영 간 극도의 대치 국면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치명타거든요. 이것이 지금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까지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허들이 되고, 실제로 이것이 통과된다면 상당히 정치권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108명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통과되길 원하는 한동훈, 뭐 유승민계 이런 의원들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좀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최상목 권한 내기 또 어떤 판단을, 거부권을 쓸지 자동적으로 행사하느냐 또 안 하느냐, 이 점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